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강의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가족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야기 조금 더 좀 하나하나 풀어서 하고자 이제 4번의 강의로 다시 구성을 했어요. 그 신부님이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제가 왔었는데, 사실은 이제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때 강의할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이 코로나 시기가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제 새로운 적응도 원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퇴화되는 부분도 있나 봐요. 뭐였냐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또 제대 위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좀 아주 잘 차려입어야 될 것 같아서 뾰족 구두를 신고 왔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발이 아프던지 코로나 시기 내내 이런 대형 강의가 한 3년 정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앉아서 줌 강의만 하다 보니까 제 발도 뾰족 구두에 견디는 힘이 이제 무력화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차림보다 더 중요한 건 강의다 싶어서 이렇게 운동화 신고 왔어요. 아무런 신체적인 그런 고통 없이 아주 정말 강의에만 열심히 한번 몰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첫 강의가 되는데 어떻게 제가 이 4개의 강의를 구성했냐면 오늘은 집중적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하고도 독립돼서 아버지에 대한, 가족 안에서 정말 엄마 아버지는 아주 그냥 메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주차에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거의 다 가족 안에서 필요한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런데 4주차에는 이제 그걸 통틀어서 그러면 가족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 해결 방안, 그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 대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실천적인 접근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구성이에요. 오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잠깐 이제 여러분 혼자 계신 분들 조금 이제 옆에 짝꿍 좀 찾으셔서 가까이 좀 앉으셔서, 이제 우린 코로나 시기 거의 끝나가죠? 잘 피하신 분도 계시고 오미크론은 거의 다 한 번씩 거쳐간 거, 저도 걸렸었어요. 저도 걸렸는데 뭐 그렇게 심하지 않게 약간 기침만 하다 멈췄는데 그래도 대화하시는 거 가능하시죠? 자, 이 강의라는 게 남의 이야기만 들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 스며들어가면 그게 이제 영원히 남는 그런 강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2씩 짝지어서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것들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서 제가 5분간 드릴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앞에 2분 30초간. 그래서 어머니로서의 나의 모습, 아니면 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잠깐만요. 제가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어머니는 참 좋으셨어. 우리 어머니 희생적이셨어. 이런 이야기 이외에 떠오르는 기억 있죠. 예, 아주 그냥 선명하게 마치 사진처럼 에피소드처럼 떠오르는 기억들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많이 추웠어요. 학교 갔다 왔는데 그래서 발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더니 학교 갔다 와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막 반겨주시니까 제가 좀 어리광이 났어요. 그래서 나 발 시렵다고 계속 칭얼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발을 꼭 손을 잡고, 이제 그때 연탄난로가 있었는데 방 안에 저기 침대가 있었고 침대에 앉아서 연탄난로에 제 다리를 이렇게 연탄 가까이 두셨다가, 그러면서도 제 기억에 그것도 선명하게 나요. 발이 시려운 게 아니라 좀 어리광이 났어요. 많이 힘들지, 발 시렵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칭얼거렸더니 어머니가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제 발을 두 개를 딱 들어서 양쪽 볼에 이렇게 제 발을, 근데 그 촉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그러면서 어머, 내 발을 엄마 뺨에 이렇게 대주시네. 예, 이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이런 기억들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 제가 지금부터 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45분까지 이야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또 다음으로 제 이야기 진행할게요. 예. 하여튼 제가 하여튼 목소리 크게 할게요.
5분 지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중에 보니까 또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계셨네요. 그분들한테는 5분이 너무 길었을 것 같아요. 네. 얘기하시는 분들은 또 5분이 너무 짧고 시간이 불공평해요. 네. 자, 이제 오늘 제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얘기 듣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그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슴 뭉클한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오갔을 것 같아요. 어머니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얘기하라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서 말문을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사랑이 엄청 많으신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또 굳이 뭐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야 되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어머니 사랑은 유독 더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하여튼 사랑의 양으로 치면 정말 최고인데, 그런데 왜 문제가 만들어질까? 저는 이제 이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실제 가족 상담을 제 연구소에서 하고 있어요.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2가지 정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여기서는 뭐가 잘못됐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 강의를 오늘 다 듣고 12시에 강의가 끝날 무렵에는 거기선 뭐가 문제였었겠구나, 그거는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오늘 강의는 성공. 네. 자,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대학을 졸업한 이제 자녀인데 아들이 넣었는데, 그 아들이 완전히 히키코모리처럼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대학 졸업하면 이제 서서히 또 그 직업도 구해야 되고 뭔가 사회로 나와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가족들도 저기 노토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우리 가족 치료 좀 받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많은 시도를 하셨죠. 가족들이 끌어내려고. 근데 뭐 옴딱달싹 안 하니까 억지로 끌고 그래도 가족 치료는 오셨어요. 오셔서 그러면 아이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어떤 엄마의 역할을 하셨는지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직장도 있었는데 그 직장 엄마로서, 직장맘으로서 아이 소홀히 한다라는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냥 잠을 줄여가면서 먹는 거, 입는 거, 공부, 뭐 행여나 또 요즘 여기 이 동네도 그렇긴 하지만 좋은 학원 찾아주는 거, 정말 열혈 엄마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잘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 엄마 딴에는 다 무난히 된 것 같은데 그 대학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이렇게 히키코모리처럼 됐는지. 이제 어렵게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말문을 여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한테는 너무 버거웠대요. 자기의 진도는 엄마처럼 그렇게 막 쪼여진 그 계획 속에서 다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거를 다 해낼 수가 없었는데 또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궁여지책으로 끌고 가는데, 사실은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 아이가 성격이 소극적이고 잘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또 엄마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케어해 주지 않으니까 사회적인 그 관계 문제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도 이제 아주 어렵게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서도 보니까 공부만으로 되지 않더래요. 거기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자기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대. 왜냐하면 엄마가 과외를 통해서 뭐 학원을 통해서 이제 공부하는 요령을 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지시를 해줬으니까 따라갔는데 대학은 그런 거 없잖아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면 그 열심히 들어서 이제 그걸 답으로 써내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는 그 방법을 써서 했는데 항상 성적이 거의 최하위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학교에서도 사실은 사회성 좋은 아이들은 족보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그 교수님은 어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어떤 경향의 그 문제를 내, 어떤 식으로 답을 쓰면 점수가 잘 나와, 이런 것들이 친구가 많은 아이들은 그 정보가 공유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친구가 없으니까 이런 공유를 못하니까 열심히 해도 거의 최하위. 너무 고통스럽게 대학을 보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번아웃이 돼버린 거죠. 과정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많이 쪼인 것 같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억압한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상담을 통해서 너무너무 그걸 깨닫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아이한테 나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부담을 많이 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어떤지 한번 어머니의 사역을 듣고 네가 어떤 마음인지 한번 표현을 해봐라. 그랬더니 표현을 잘 못해요. 나하고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랑은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러다 용기 있게 여기는 윤리적인 시간도 아니고 논리적인 시간도 아니고 잘못 따지는 데도 아니니까 편안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러고 있더니 주먹을 불끈 쥐더니 꺼져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꺼져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너무나 그 느낌이 강렬해서 제가 아직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엄마는 굉장히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치면, 보살핌으로 치면은 정말 상위 1%인데 왜 이 아이는 이런 외침을 할까?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 아이는 그래도 성격이 순하니까 이제 자기를 움츠리는 방향으로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펼쳐냈고, 어떤 아이는 너무너무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빠한테 공격적이 되기 시작해서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 막 아주 굉장히 괴롭혀갖고 엄마 아빠 거의 집에서 쫓겨나는 정도까지 돼가요. 예. 그런 아이가 되는가 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엄마 아빠가 사랑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이들은 사랑만 해주면 잘 커요. 아이들은 사랑만 해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들은 사실 사랑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 네. 답이 벌써 나오신 분도 있고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처음부터 조금 더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제목이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인데 제가 이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이게 이제 제 책인데 작년에 2000년에 썼나? 벌써 2년 됐나? 1년, 2년 돼가나 봐요. 예, 2000년도에 낸 것 같으니까. 근데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설명을 했는데 많이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대만에서도 번역 출판됐고 또 중국에서도 번역 출판돼서 아주 많이 읽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되시거나 그러시면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제목이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죠. 어머니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 네. 그러면서도 무례한에서는 약간 부정적이죠. 네. 저는 좋은 어머니가 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는 거기에 사명감을 느껴요. 좋은 어머니가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머니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성장기에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면서 최초로 관계하는 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엄마랑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 누구도 아니고. 그리고 그 엄마한테는 하느님이 거의 천부적인 기능, 천부적인 그 능력을 주셨어요. 엄마들은 얼마나 이 감지력, 여기서인지 이러고 다 듣다가도 저쪽에서 자기 애가 어디서인지 놀다가 넘어져서 응애 울잖아요. 대부분 보면 뭐 다 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엄마만 퍽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나가요. 자기 아이의 음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아무리 데시벨이 적어도 그리고 애들 목소리가 다 거기서 거긴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능력. 이건 거의 저는 이건 정말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응애하고 울더라도 엄마들은 변별력이 있어서 이게 기저귀인지 이게 우유인지 이게 놀아달라는 건지 이게 몸이 아픈 건지 따다다닥 구분이 돼요. 근데 이 능력이 아빠들은 없죠. 아빠들은 아기가 울면 쪼로로 부인한테 달려와서 쟤 왜 저래?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잘 들리지도 않거니와 들어도 변별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들은 굉장히 그런 아주 굉장한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이가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요. 생존. 네. 이거 뭐 잘 크는 거 정도가 아니라 아니면 죽어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형성이 된 아이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생기는데 그 세 가지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개념, 나와 세상, 나와 구분된 나의 환경일 수도 있고 타인일 수도 있고 남이라는 개념을 하나 또 획득하게 되고, 또 세 번째는 관계의 상을 갖게 돼요. 너와 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요 관계의 상까지 해서 세 가지 스키마를 얻게 되는데 그 스키마가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서 그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만나도 이 아이는 그냥 일단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도 엄마 비슷할 거야 라는 타인에 대한 상이 있어요. 엄마가 신뢰로 왔던 사람은, 엄마가 신뢰롭게 해줬던 사람은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 남들은 다 어차피 나한테 협조적이야. 세상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친구를 사귀어도 마찬가지, 학교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을 봐도 선생님이 야단을 쳐도 어떤 아이들은 네 알았어요 그렇게 방글방글 웃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믿음처럼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아이들은 방글방글 웃고, 그러니까 엄마 선생님이 너 참 이쁘다 하더라도 어머 저 선생님이 언제 또 나 야단 치실까? 저 얘기는 실제일까? 아니면 나를 떠보시는 걸까? 금방 긍정적으로 수용이 안 되는 거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랑받은 아이들은 보면 이 표정 자체에서 그 당당함이 배어 있어요. 자기는 울음소리 하나로 세상을 휘젓는 거예요. 응애 했더니 막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어머나 배가 고프구나, 얼른 우유병도 해주고, 어머나 너가 심심하구나 안아주기도 하고. 그거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응애 소리 하는데 막 세상이 움직이는 거. 그 당당함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서도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 남이 어차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어차피 나를 소중하게 대접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갖고 그냥 또 자연스럽게 어떤 그룹이건 대인관계건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최면이 걸려서 내 스스로 그냥 행동한 건데 결국은 상대방이 또 자기를 이렇게 대접하게 만들어요. 아주 긍정적인 카리스마가 나와서. 세 번째로 이런 아이들은 누구랑 만나도 좋은 관계를 맺어요. 관계의 상. 관계라는 건 참 쾌적한 거야. 나 혼자도 괜찮지만 또 같이 있어도 좋은 거야. 그럼 이런 아이들은 성격 좋은 아이가 되죠. 어딜 가나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되죠.
세상이 계속 선순환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학교 공부가 재밌고 친구 관계가 재밌고, 왜? 선생님이랑 관계가 좋으니까. 청소년기, 사춘기 그렇게 심하게 앓지 않아요. 그러다가 청년기 돼서 성인기 들어가면 또 좋은 사람, 짝꿍을 만나요. 짝꿍을 만나서 배우자랑도 또 잘 살아요. 그래 놓고는 다시 결혼해서 아기 낳았을 때 그 아기하고도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요. 이게 정말 엄마와 나와의 만든 첫 경험이 그 한 경험으로만 끝나는 게, 그 발달 시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삶의, 그러니까 완전히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박사 논문을 대물림에 관해서 썼어요. 왜냐면 많이 듣잖아요. 내가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엄마랑 똑같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시는 게 너무너무 안 좋아 보였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도 내 남편이랑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 저도 어떨 땐 깜짝 놀래요. 내가 아이한테 말하는 말투가 엄마랑 똑같이 닮아 있어요. 자,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니까 과연 그럼 대물림은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또 왜 대물림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그 부분을 박사 논문을 썼는데, 실제로 너무 많은 부분이 대물림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얼마나 공부 많이 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주변에서 항상 오늘도 이거 강의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열심히 듣고 굉장히 정보는 많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이런 거 배운 거 하나 생각이 안 나고, 은연중에 나오는 건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거. 네. 그게 가장 강력한 요소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실체를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엄마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리고 정말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만약에도 엄마와 나 사이에 상처가 있었다면 그 상처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더 이런 불행의 대물림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되겠죠. 저를 찾아오는 많은 내담자들은 실제로 마음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의하는 상담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보니까 이런 건 좀 실수하고 있던데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적해 주는 것도 제 역할이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상담에 대한 저의 철학이고 저의 가치관인데, 저는 상담의 정의를 말한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찾아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큰 지혜, 능력,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이렇게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수를 할 리가 없어요. 이 모습으로 한 거는 이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딱 나와서 너는 성공자, 너는 실패자, 절대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떨 경우에는 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어떤 핸디캡을 갖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이번에는 너가 조금 편안하게 보살핌만 받으면서 한번 살아봐 하면서 생명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말 존엄성을 찾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갈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호기심을 조금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부인이 왔는데 결혼한 지 한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너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의 특징이 자살 사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고 가다가 차에 뛰어들려고 그러고 정말 심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왔는데, 왜 그렇게 우울하냐고 그랬더니 그냥 정말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지금 1차적으로는 시어머니가 너무 밉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밉냐 그랬더니 결혼할 때 좀 반대를 했대요. 너무 자존심이 상한데 감히
응? 우리 집안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면 집안이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였대요. 어떤 문제였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 부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혼 자녀라는 거,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거죠. 그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남편이 사랑한다, 나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그게 거슬려 가지고 점점 우울증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울증에 빠진 그 계기가 있더라고요. 막상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완전히 자기 편인지 알았는데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완전히 내 편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는 거야. 약간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좀 생각해 드려야지. 근데 어머니한테 대한 요구도 이 여자가 조금 과하게 해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도 좀 과했지만 그거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맞부딪히는 것도 과해요. 어머니도 막 자주 찾아와라, 뭐 해라, 어느 정도는 기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맞춰갈 수도 있는데 난 그런 거 절대 못한다고 이제 대립을 하니까 이 아들이 중간에서 어머니 눈치, 아내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미움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다시 남편한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운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혼을 원하는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상담의 특징은 뭐냐면 요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펼쳐놔요. 가계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부인의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네, 성장 과정이 부모 자녀 사이의 이 딸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는 또 어떻게 성장했는지. 3대 이상을 봐요. 3대 이상을 봤더니 이혼 자녀에서 벌써 알다시피 이제 부모님은 부부 갈등이 심했던 거죠. 또 들어가 보니까 부모 역시 자기 원가족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어머니도 보니까 그 시절, 옛날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이혼 가정의 자녀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어머니가 새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그 새아버지랑 관계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도피성 결혼을 한 거고, 도피성 결혼의 뜻이 뭔지 알죠? 내 집이 너무 싫으니까 빨리 누군가한테 가서 새롭게 가정을 꾸미고자 하는. 근데 보니까 이 남편도 역시 뭔가 아주 좀 힘든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원가족에서 좋은 모델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원가족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굉장히 과한 기대를 해요. 정말 이제부터는 불행 끝, 행복 시작되는 거로. 정말 이 남자는 내 부모가 주지 않은 사랑을 줄 거다. 완전히 내 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남편 역시 내 아버지는 나를 너무너무 억압하고 너무너무 막 부담을 주고 힘들게 했는데 이 아내는 그저 나만 위하고 나만 모시고 이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내가 왜 결혼했지 하면서 이제 부부 갈등이 되는 거죠. 그 사이에서 이 딸이 자란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엄마 아빠가 이런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라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진짜 엄마 아빠가 상처가 치유된 상태에서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냥 나 미안해, 내가 좀 너한테 너무 사랑을 제대로 못 준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마의 어떤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권위, 힘, 이런 걸 가지고 아이한테 안정적인 뭔가를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게 이제 뭔가 그 도미노 작업이 되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에서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하는 상담의 그냥 근간이기는 해요. 근간, 이제 요거 하는 방법이 가계도 분석과 가족 세우기라는 방법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는 그러면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가 왜 문제가 되는가, 특히 부부 갈등 사이에서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주 짤막하게 한번 드라마의 한 장면을 담아왔어요.
소리가 안 나가네요. 소리가 안 나가나요? 소리가 안 나요? 사무장님께 소리 좀 어떻게. 네. 네. 소리 연결을 바로 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이거 될 때까지 다시 이론 설명을 하자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제 아까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자아 개념, 타인 개념, 관계 개념. 그런데 이제 이런 관념을 할 때 이제 애착이 형성이 되는데, 애착이 됐을 때 좋은 애착이 되기 위해선 또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애착의 요소는 뭐냐면 일단은 인지를 해야 돼요. 아이가 주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오 감각기관을 통해서 눈, 귀, 코, 입, 촉각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일단 접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해석을 해내야 돼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건 이런 거죠. 아이가 딱 울음을 울었는데 이거는 기저귀가 척척한 거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다른 뭔가 원트가 있다든지 이걸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걸 알아맞히지 않고 엄마의 컨셉대로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울면 지금은 밥 먹을 때야. 배가 고플 거야. 그래서 먹어야 돼. 근데 마침 그때는 이 아이가 운 거는 배가 고파서 운 게 아니라 뭔가 몸이 좀 안 좋았다라든지 다른 원트가 있어서 울었는데 이것을 알아차지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와서 잘해줘도 이 아이가 만족스러운 아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실행. 기저귀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 거고 배가 고프면 우유를 줘야 되는 거고 아프면 아프지 않게 열을 내려주거나 약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케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자, 요거 이제 계속 응용이 들어갑니다. 이 아기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지, 두 번째 정확한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것을 충족해 주는 거. 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요게 다 충족이 된 아이들은 심리적인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편안한 아이들이 돼요. 편안한 아이들이. 요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아이들은 유독 더 많이 칭얼거리고 웬만큼 달래줘도 나중에는 이런 아이들은 그 울음 그치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엄마가 이 아이한테 잘해주는데 엄마가 컨셉을 가지고 4시간에 한 번씩 기저귀 갈아주고 또 4시간에 한 번씩 밥 먹여주고 저녁에 7시부터는 반드시 재우고 이런 식으로 케어했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엄마의 정확한 케어를 받았지만 잘 자랄까요? 잘 자랄까요? 예. 요게 이제 그 사랑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잘 전달되는 경우와 전달되지 않는 경우에 이게 가름길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사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자기 컨셉대로 준 거지. 자기 컨셉대로 줬을 경우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물론 불안정 애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엄마가 아이가 독립된 개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아이는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못 가지는 거예요. 난 너 다 알아. 내가 엄마기 때문에 너 이상으로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건 이거일 거야 하고 주는 엄마들. 이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엄마들은 정말 희생으로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도 잘 크지 않거니와 나중에 아이한테 애매한 소리를 듣는 거죠.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았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그게 이제 어긋나는 그 사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죠. 예. 아까 나갔었는데. 요 엔터만 치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네, 여기서부터 해볼까요? 네. 네, 지금 나와요. 네. 소리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소리가. 이거는 이제 화면인 거고. 아이고 참. 아이고 웬일이야.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나오는 거. 안 하던 짓은 어렸을 때 늘 하던 짓이지. 기억 안 나? 6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웃으라고 들판에 꽃핀 거 꽃꽂이도 해놓고.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는 애였잖아. 다 커서. 찍어요. 됐어요. 그건 또 소리가 안 나네. 소리가 안 나네 또. 아이고 집구석은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으면서 늘 지집구석은 개장난으로. 아이고 웬일이야.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안 하던 짓은 어렸을 때 늘 하던 짓이지. 예. 기억 안 나? 제가 그냥 6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웃으라고 들판에 꽃핀 거 꽃꽂이도 해놓고.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는 애였잖아. 다 커서. 질려서 안 했지. 그때가 그립지. 뭐가 그리워? 나는 그때 매일매일 조마조마였는데 엄마가 돈 그럴까요?
그럼 일단 한번 스피커로만 들어볼게요. 안 되겠네요. 지난번엔 됐었는데. 화면 연결됐어요? 연결됐고 소리가 근데. 네. 소리가 여기서는 다 켜져 있는데. 근데 또 화면이. 그러면 일단은 듣기만 해볼게요. 네. 지금 아이고, 집구석은 이거 이렇게 디어 마이 깨끗이 프렌즈 씌워놓으면서 아실 늘 거예요. 지집구석은 개장난으로. 엄마와 아이고, 딸이 웬일이야. 안 만났어요. 하던 짓을 다 하고. 예? 안 하던 짓은 어렸을 때 늘 하던 짓이지. 엄마가 자기 집에 왔는데 딸이 들어와 보니까 딸이 들어와 있고 집안을 싹 치워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억 안 나? 6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웃으라고 들판에 꽃핀 거 꽃꽂이도 해놓고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는 애였잖아. 다 커서 질려서 안 했지. 그때가 그립지. 뭐가 그리워? 나는 그때 매일매일 조마조마였는데 엄마가 도망갈까? 엄마가 또 나한테 약을 먹일까? 엄마가 약을 먹일까? 예, 이야기도 했어요. 대체 어제부터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할 소리를 해대? 가기 집에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동진이!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끼어들면 엄마가 네 인생에 끼어들면 어쩔 건데 네가 이 기집애야. 내가 동진이 만나지 말라는 게 네가 나를 그렇게 원수 보듯 쏘아볼 일이야? 그게 그럴 일이야? 내가 동진 선배를 왜 만났는데? 어허, 그것도 내 탓이네.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동거까지 한 연하를 왜 버렸는데? 뭐 동거? 난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지 말란 짓은 못하지. 엄마가 장애인 싫댔지. 그래서 다친 애 놔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쓰러져서 핑계도 좋았지. 6살 때 할머니 집 앞 들판에서 약 먹였을 때 나 분명히 알았거든. 난 엄마 거구나. 그러니까 무서워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 자,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이 고두심이 굉장히 부부 갈등이 심해서 남편이 바람을 폈나 봐요. 그런데 딸은 하나 있고 세상 정말 끝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본인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한테 요구르트 병에다가 약을 탔나 봐. 그러면서 얘를 데리고 가서 논뚝길에서 이제 너 이거 마셔라 이렇게 했는데 이 6살짜리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나는 엄마 거였구나.
아, 난 엄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냥 엄마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이제 이 미분화라는 개념인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1차적으로는 애착 형성을 해주기 위해서 잘 해주는 게 필요한데 그 시기가 지나면 조금씩 떨어뜨려 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 케어해 주는 거에만 집중하지 않고 발달 단계에 맞게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떼어놔야 되는데, 엄마들이 양육을 좀 모토로 해서 그걸 떼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고백컨대 아이가 먹으면, 스스로 먹으면 막 흘리고 그러니까 먹여주기도 하고, 혼자 안 놓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내가 아닌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적인 욕구 중에 자율성의 욕구가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나로서 존중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은 구조에서는 엄마한테서 도저히 분리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점점 저도 꼰대가 되어 가나 봐요. 그래서 참 얘기하기는 조심스러운데, 여기 조금 연세들이 좀 저랑 비슷한 연배들이니까 우리끼리인데 제가 한번 제 속마음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젊은 어린 자녀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너무 아이 키우는 거 힘들어해요. 직장망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집에서만 있어요. 주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키우면서 또 어떨 때는 키워주는 엄마, 이모님까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거 갖고 이제 저녁에 일하고 들어온 남편하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 당신은 직장 갔다 오면 직장 이후의 시간은 일 안 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도 없다,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거고 주말도 없다, 이러면서 네가 더 많이 하느냐 내가 더 많이 하느냐 이러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그냥 저기 젊은 세대들의 생각으로는 아이 키우는 거는 그냥 힘들다라는 게 기본인가 봐. 이건 너무 힘들어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힘든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다 키워봤으니까 알잖아요. 네. 뭐 이거는 아이들 에너지를 어른들이 못 쫓아가죠. 그냥 쫓아만 다녀도 벌써 그냥 나가 떨어지기는 하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굳이 아이들 옆에서 해야 될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 그 부부싸움 뭐 자기 힘든 거를 아이가 굳이 듣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으면 자기가 태어난 게 미안할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엄마를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의 삶, 자기 존재 자체가 송구스러울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힘든 건 힘든 거지만 정말 엄마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따로 있는 거고, 이 이야기를 내 자녀한테 전달할 이야기는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재된 경우가 많아요. 제가 상담했던 한 케이스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영재였어. 아주 엄마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뭐 영재학교 보내고 뭐 막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 제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학도 잘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외국 유학 보냈어요. 근데 외국 유학 가서 잘 적응을 못했어. 한국에 왔는데 한국 와서도 또다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늘 하는 이야기가, 너가 어렸을 때 얼마나 영재였는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안 해? 마음 잡고 열심히 해야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이 아이는 점점 더 무기력해져 가고 있어. 이 상황에서 뭐가 문제일까요? 이 엄마가 사랑이 없는 걸까? 네, 사랑이 있어요. 이 엄마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아들이
자기와 다른 존재라는 걸 못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나 죽이려고 그랬어? 이제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해내셨네요. 한번 볼까요? 잘못했다 네. 그래 나한테. 감사합니다.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됐어요. 그 정도면 됐어요. 네. 소리가 또 안 나나? 지금은 안 나는 시간이긴 한데 기다려볼게요. 아이고 집구석은 이렇게 깨끗이 치워놓으면서 늘 지집구석은 개장난으로. 아이고 웬일이야,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안 하던 짓은 어렸을 때 늘 하던 짓이지. 기억 안 나? 6살 때부터 방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엄마 웃으라고 들판에 꽃핀 거 꽃꽂이도 해놓고. 그때 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이면 뭐든 다 하는 애였잖아. 다 커서 질려서 안 했지. 그때가 그립지. 뭐가 그리워? 나는 그때 매일매일 조마조마였는데 엄마가 도망갈까? 엄마가 또 나한테 약을 먹일까? 대체 어제부터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할 소리를 해대? 가기 집에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동진이 엄마, 앞으로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끼어들면 엄마가 네 인생에 끼어들면 어쩔 건데 네가 이 기집애야. 내가 동진이 만나지 말라는 게 네가 나를 그렇게 원수 보듯 쏘아볼 일이야? 그게 그럴 일이야? 내가 동진 선배를 왜 만났는데? 어허, 그것도 내 탓이네. 그럼 당연히 엄마 탓이지. 막 가고 싶었거든. 내가 동거까지 한 연하를 왜 버렸는데? 뭐 동거? 난 엄마 거니까 엄마가 하지 말란 짓은 못하지. 엄마가 장애인 싫댔지. 그래서 다친 애 놔두고 한국 왔어. 당시에 엄마도 쓰러져서 핑계도 좋았지. 6살 때 할머니 집 앞 들판에서 약 먹였을 때 나 분명히 알았거든. 난 엄마 거구나. 그러니까 무서워도 약을 먹으라고 하면 먹어야 하는 거구나. 내가 연하를 버린 건 다 엄마 탓이야. 미치도록 사랑한 남자 아프다고 버리고 나니까 내 안에서 내가 그러더라. 나쁜 년. 막 살아버려 그냥. 양심도 버리고 막 살아 그냥.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왜 그랬어 나한테? 내가 엄마 거야? 엄마가 낳았으니까. 엄마가 죽여도 돼?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왜 엄마 거야? 말해. 나한테 왜 그랬어 말해. 내가 왜 엄마 거야? 내가 왜 엄마 거야? 말해! 왜 내가 엄마 거야? 나한테 말해 왜? 당연히 넌 내 거지. 나 이건 뭐야? 나 정말 싫어. 난 정말 엄마가 싫어. 나 죽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널 두고 가? 어떻게 널 두고 가?
넌 엄마 싫어.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싫으면 싫어해. 누가 뭐래. 다쳐.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않아. 비열하고 비겁한 박완.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었을까요? 저는 어머니들한테 아이들 사랑하라고 호소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고두심도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자기가 키우지 못하니까 험한 세상 혼자 살아가면서 고생할까봐 한 건데 그 다음 단계에선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정말 자녀들은 우리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그냥 우리 몸 빌어서 나왔지만 하느님 거예요. 네. 그거를 내가 이 아이의 운명을 막 설계하고 뭐 좌지우지 한다라는 건 진짜 월권 행사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한국에 유독 많아요. 부모 사랑도 세계 최고인데,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도, 지극한 사랑도 세계 최고인데, 이 엄마가 미분화해내는, 그러니까 엄마가 자녀를 분리해내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가 좀 정말 상위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 공부할 때 이제 굉장히 엄마들이 막 이거 잘 케어하고 잘 관리해줘서 좋은 대학, 좋은 성적 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이거 갖고 정말 집집마다 스토리가 많죠. 집집마다 정말 그냥 이렇게 무탈하게 지내는 경우 별로 없죠. 다 아이들이랑 싸우거나 힘들거나 뭔가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또 어느 시기에 다시 탁 터지냐면 자녀가 결혼하는 시기에 정말 많이 와요. 상담소에 정말 많이 와요. 어느 어머니가 초죽음이 돼서 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큰일 났대요. 빨리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너무 이상한 여자애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게 이렇게 문제예요? 그랬더니 이건 도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래요.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 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여자가 살인했어요? 도덕적으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엄마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자기 아들의 직업에 걸맞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워졌다가 정말 명문대에 아주 좋은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그 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직업까지 가졌어요. 예. 가진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도 엄마가 아직도 놓지 않고 이제 어떤 짝을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정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엄마가 좋아할까 싶어서 한 2번 정도 연애를 했어요. 근데 계속 꼽혀야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걸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같은 학교 친구니까 같은 학교 친구면 학별이 더 같이 좋은 거 아니에요. 걸맞다 생각했는데 아니야.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식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엄마가 가장 싫어할 대상을 선택하더라고요. 정말 엄마가 싫어할 대상을. 그래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녀가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해서 이 여자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욕구가 엄마한테 복수하고 싶었을까? 엄마가 아니다라는 걸 막 힘겨루기 위해서 엄마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더 기막힌 케이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한 다음에
본인이 아주 불행하게 살아요. 그걸 갖고 보복을 하는 거야, 엄마. 인생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라 엄마한테 복수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직장 갖고 있는데 직장에서 계속 실수하고 쫓겨나게 만들고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루저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결혼까지 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런 식으로 자기 패배적인 아주 자기 학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불필요한 해결책이에요. 얼마나 불필요한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발달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말 유치원 갈 때는 이제 몇 시간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진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네, 밑거를 하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제 한 0세에서 2세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을 심어놔 주면 애들도 유치원이 너무 재밌어요. 왜냐? 유치원 선생님도 어차피 엄마처럼 좋은 사람일 거고 친구들도 어차피 엄마처럼 좋은 애들일 거고 그 믿음을 갖고 하면 그 아이들은 아우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게 만들어. 근데 요 사랑을 주지 않는 애들은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선생님이 날 사랑할까? 쟤는 내 거 뭐 뺏어가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엉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들이 밑에 단계일수록 그나마 분화해 주는 것이 더 쉬워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운데 중학생이면 중학생에 맞게 청소년기면 청소년기 아니면 청년기면 맞게 자꾸 뚝뚝 떨어뜨려 놔서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엄마의 역할이라는 거. 그럼 이제 엄마들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럼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이한테 관심 끊으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 끊고 아이들한테 신경 쓰지 않는 게 답일까요? 여기서 정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지지와 조언이 있어요. 지지는 아낌없이 해주셔야 돼요. 평생. 이건 해줘도 넘치지 않아요. 뭐 할 때마다 잘한다. 너는 해낼 수 있어. 엄마는 너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어.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은 그냥 정말 눈 마주칠 때마다 해주셔야 해요. 이건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발짝 들어가서 선을 넘으면서 조언이 되는 순간 이건 이제 사족이 되는 거예요. 뱀 그려놓고 시간 남는다고 다리 그리는 바람에 이거는 빵점짜리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 5시간씩 공부해봐. 이러는 순간 이건 이제 다시 엉망진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만 주시고 지지만 해주시되 절대로 해결책을 주시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또 나머지 시간 재밌는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 엄마가 공들여서 자녀를 설계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표창장 드려야 돼요.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거 여러분들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엄마, 그때 왜 나 죽였어? 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를 보며 오랜만에 엄마는 웃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 재은 씨와 엄마는 4살 때부터 쭉 붙어서 지냈습니다. 줄곧 엄마가 재은 씨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같이 다니고 이런 데도 많이 보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보고 여유롭지는 않았지. 그렇지. 항상 너 앞에 촬영하는 팀들하고 같이 보내고 엄마 뒤에서 너 쫓아다녔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
애긴데. 그때 애기였거든. 아니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싫었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의 반응이 어땠죠? 너 애기였는데? 아니 싫었다고 하면 싫었다라는 얘기를 들어줘야죠. 아이고 네가 어렸는데 그게 싫었었구나. 아이고 그걸 엄마가 감지를 못했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 애긴데. 엄마가 아이의 감정을 들어줘요? 웃죠? 애긴데? 뭘 싫어? 네. 그때 애기였거든. 아니 근데 응. 맨날 다른 애들은 잘 시간에 나는 날밤새고 촬영해야 되고 나 이제 어릴 때니까 당연히 졸리겠지. 감독님들이 막 존다고 막 얼음 사갖고 오라 그러고 얼음에 앉혀놓고 촬영하고 나는 왜 그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재은 씨는 어려서부터 참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광고는 물론 코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코미디, 나중에는 노래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항상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자꾸 시켜. 그래서 아마 더 싫어했을 거야. 그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재은이라는 이름이 죽어버릴까봐. 아니 그냥 왜 죽어? 그 멜리트가 난 있는데. 배우인데 노래를 왜 하냐고. 새로운 거를 보여줘. 왜 얘가 가수 못할 게 뭐 있는데? 가수 만들어준 게 주위의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네가 타고난 재능이 60%라면은 나머지는 사람들이 뒤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내 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렇죠? 엄마의 꿈인지 아이의 꿈인지 몰라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여기 의심의 이만큼 여지가 없잖아요. 얼마나 헌신하신 건데. 근데 이거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엄마가 엄마 하고 싶은 거 한 거지. 나는 도구화된 거죠. 끌려가서. 네. 나는 언제나 엄마의 대리만족. 엄마가 하고 싶었던 걸 이뤄주는 사람 그냥 대신 네. 대용품 이렇게 생각을 했지. 네, 너무나 슬픈 감정이죠. 두 사람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일까? 사실은 웃는다라는 것도 많이 방어 기제가 껴있는 거예요. 엄마 나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더 분위기가 심각해질까 좀 웃음을 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엄마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는 장면에서조차도 아마 본인의 사랑, 본인의 헌신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엄마는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 엄마예요. 정말 훌륭하신 엄마예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큰 오류를 만들고 계신 거죠. 아이를 독립된 인간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싶잖아요.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만들어지는 어려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엄마든 아빠든 더 이상 이제 내가 책임지는 느낌이 싫었던 거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엄마가 전화할 때도 그냥 철저하게 엄마를 안 보려고 했고 난 내가 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올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정말 왜 이렇게 매정할까? 안 그런데, 얘 그런 애 아닌데. 나 사실 네, 여기서도 엄마의 멘트가 탁 귀에 들어오죠. 아이가 독립하고 싶어서 더 이상 엄마랑 그렇게 한 묶음으로 미분화된 상태로 지내기 싫어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면 이 엄마의 호소가 뭐죠? 쟤 왜 저럴까? 쟤 매정한 애 아니었는데. 네. 자, 엄마 얘기 잘 그렇게 들어보세요. 생각했었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 얘가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그럴 애는 아닌데. 네, 이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연애하더니 상대방이 이제 이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 이제 도피성 결혼을 하고 이제 뛰어져 나오면 이게 이제 그 결혼한 그 뭐 사위 내지는 며느리가 이 착한 내 아들, 내 딸을 잘못 만들었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분노하시죠. 정말 이 딸의 호소를 못 듣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거. 야, 나 전화해야 되고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된 네가 나한테 이렇게 냉대를 하냐. 한번 대판 이제 그냥 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고 또 이제 서로가 이제 또 냉각지 말 안 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전화를 하고 나면 하루 종일 내가 내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엄마 나한테 전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참 너 무섭다. 너 내 딸이지만 참 내가 진짜 독하게 키웠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엄마가 너 참 무섭다. 너 참 독하다. 내 딸이지만 진짜 무섭다. 이런 얘기하면 자녀로서 견딜 수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이 이런 죄책감, 자녀의 죄책감을 잘 활용하세요. 네. 너 나 죽는 꼴 볼래? 네. 너 나 어떻게 되는 거 볼래? 그리고 너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결국은 결혼했다가도 다시 되돌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그 결혼 3년 차 된 그 부인도 상담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원인은 뭐였냐면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엄마가 자기만 믿고 사는데 엄마한테서 떠나온 거 자기가 거기서 나만 기대고 있었던 엄마를 혼자 두고 왔는데 여기서 알콩달콩 살면 그게 자기가 사람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고통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엄마한테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 엄마 떠나니까 결코 행복하지 않아. 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런 메시지 많이 줘요. 아내랑 재밌게 지내면 왠지 엄마한테 미안한 거예요. 외도하는 것 같은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부부 갈등 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사실은 엄마가 최고예요. 가서 이제 그 엄마한테 가서 로열티를 보여줘요. 네. 이런 것들이 엄마로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엄마로서는 떠나보내야죠. 네. 네 인생 살아. 저는 엄마들이 더 폼났으면 좋겠어요. 막 자녀한테 매달려서 뭐 자녀가 뭐 맛있는 거 사줬어, 백 사줬어, 뭐 해줬어 이거 갖고 기뻐하는 그런 포스 우리 아니잖아요. 솔직히 엄마로서. 자식 키울 때 보면 막 불구덩이도 뛰어들어가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켜내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멋지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걱정하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엄마 아니야. 너가 잘 사는 모습, 너가 멋지게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아주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사는 게 나에 대한 효도야. 나한테 와서 잘 보이고 네 가족들 막 뒤로 멀리하는 게 효도가 아니야 라는 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엄마의 포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이제 초반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케이스 있잖아요.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제대로 뭔가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하거나 뭐 이렇게 된 아이들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답이 나오시나요? 예, 열심히 보살펴 준 거, 사랑을 준 거 그건 잘못 아니에요. 잘 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 지지에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조언, 네, 너무 내가 이끄는 거 이런 걸로 했다는 거에서 이제 이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마로서 이제 자녀들 떠나보내기, 내가 멋지게 살기, 그리고 엄마가 멋지게 살 때, 엄마가 우리 사실은 이제 100세까지 사니까
정말 관리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약간 좀 뭐 정년퇴직하고 70 이후의 삶은 약간 여분의 삶 같아요. 그러면 그 삶을 얼마나 재밌게 우리가 잘 계획을 해서 멋지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내 자녀들이 가장 마음 편안하게 잘 살아간다라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 우리가 줘야 될 사랑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거거든요. 어떻게 잘 전달되었을까요? 네. 혹시 이야기 들으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지금 당장 또 고민하고 있는 사안이 있거나 그럼 얘기해 주실래요? 없어요? 네. 그러면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 또 좀 색깔이 달라요. 엄마와 자녀 관계하고 또 좀 색깔이 다른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또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아유, 이 시간에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중간에 좀 왔다 갔다 잘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한번 경험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